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의 화력이 날로 놀라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현무5 공개에 이어서 현무6, 현무7 개념 연구 진행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위력으로 세계의 이목을 이끈 대한민국 현무를 총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는 세계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연구진들이 총동원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주력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탄도미사일 형태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자체 장착한 램제트 엔진을 통해 마하 추력을 꾸준히 유지하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고도는 탄도미사일 형태, 중고도는 순항미사일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전쟁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오물풍선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위협이며 전면전이 발발할 시 수백만 명이 사망하며 경제적 피해 역시 4조 달러, 한화 약 5,52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GDP가 4%가량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 시나리오의 결말은 김정은 사망 후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한국 경제와 산업 생산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은 실존적 위협을 느낄 경우 충분히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할 수 있는 80에서 90여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현무라는 괴물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현무5 신형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린 문자 그대로 괴물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재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개된 현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형 현무는 길이 20m, 직경 1.6m, 발사 중량 36톤의 대형 미사일입니다. 일단 추진체의 추력이 무려 75톤 포스에 달하는데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스칸데르가 길이 7.3m, 발사 중량 4톤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5는 일반적인 전술탄도 미사일들과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교될만 하죠. 가장 유사한 지원으로 비교되는 미국 미니트맨 3는 길이 18m, 직경 1.3m, 발사 중량 35.3톤으로 현무5와 비슷한 크기와 중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체 추력 역시 80톤 포스로 현무5와 대동소이합니다.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다탄두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개발하는 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열강들에서도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략 무기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사거리 5,000km 내외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등장시키며 현무의 개량 형태인 현무6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체급인 현무1 미사일에서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무 미사일 기술로는 베이징을 유효 사거리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극초음속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학 9 이상의 성격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학 9 내외에 순간적인 초속 6.8km로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 욕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상쇄시킬 수준입니다. 상층 대기권의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진입하면서 마하 1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어떠한 지하 벙커 시설은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 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앤드 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뿐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다음으로 개발 성공에 유력한 것은 중국의 둥펑 그리고 한국의 현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하나로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한국의 방비 태세에 대해 미국 군사전문저널 기사는 현무 미사일의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 범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의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고려했을 텐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S2 역시 현장 배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작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제작한 현무5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 보유 집단과 맞서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특히 국군의 날 현무5를 실은 신형 차대 주행 능력 역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축대형 트럭으로 매끄러운 사선 기동까지 완벽히 수행해냈던 이동식 발사대를 기아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무차대는 극비로 보안이 철저해 홈페이지 등에도 사진이나 기타 성능 등 지원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감춰진 현무5의 차대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반 차량과 달리 업계에서 차축이 운전대를 돌리면 좌우측으로 돌아가는 후륜 조향 장치도 설치되었고 이 기능 덕분에 공개된 영상처럼 현무5 발사대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면 가장 앞바퀴와 나머지 8축의 뒷바퀴가 동시에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 일명 개걸음이 가능해져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각종 험지가 다반사인 한반도 지형에서 미사일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적군이 아군의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런플랫 타이어와 공기압 규율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방호 처리 등이 설치되어 있죠. 사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형 트럭 개발 및 생산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특정 차를 설계부터 부품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드는데요. 사실 한국도 그동안 현무차들을 체코에서 수입하여 썼었는데 우리 국내 기술 지인들의 노력으로 현재 국산화가 된 것입니다. 현무2C 텔의 경우 체코의 타트라 815밀리터리 계열 차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들을 도입 후 캡을 국내에서 제작 조립하여 사용해 왔는데요. 북한도 다양한 로켓부와 미사일 트럭으로 체코 테트라사의 텔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무 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에서 전용 8축, 9축, 10축 트럭을 끝없이 개발하였고 결국 전력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의 발전 과정이 녹아들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유독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무5의 성능을 평하면서 중국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시나 자국 내 언론사에서 오보를 지속해서 방영 중입니다. 지난 2일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현무 무기가 둥펑 26의 1.5배인데 사거리 800km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드는 전력무기다.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명령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라 말하며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군미천하의 군사 패널은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할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국이 대비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다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쇠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 속력을 마하 10 이상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으로서는 더 무섭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한국의 무기가 두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현무5에 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CCTV 산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공격뿐 아니라 방어 부분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이중 방어망이 10년 안에 마무리되면 중국과 북한은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자칫 잘못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한국군의 현무에 의해 역으로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무원 미사일부터 시작해 20년 전부터 순항 미사일 엔진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초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화약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바남시스템즈 등이 공동연구 개발에 참여할 만큼 기반이 될 반도체와 화약유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누리호 위성의 다탄두 기술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방산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확인했으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시속 600km 이상의 성적을 내는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친 후 현재 시험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그야말로 3분 만에 도달하는 스펙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중국 언론이 한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한국의 현무미사일 공개로 비롯되었는데요. 중국 언론은 여전히 한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몇 년 안에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8개국이 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영토 전역을 석권하는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고 철저히 숨겨왔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인공위성에 포착되며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한 가지 더 증명된 게 있었는데요. 현무포가 공개되기 2년 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만 3000km 이상에 이르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사거리를 2000km 이상 넘기는 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당시 이것을 보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난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이 실제 한국군 내에 존재하지 않는 미상의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막상 시험 발사용 발사되는 인공위성에서 포착되었고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대한민국이 무언가 숨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이 무성해지는 아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포와 함께 사거리 1500km 현무포 개량형인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한 것입니다. 중국은 설마 했던 본인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로 경이로운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개발 성장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기 힘듭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떠한 강대국들과도 어깨를 맞댈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처럼 사거리 5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광저우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사거리에 포함시키는 차세대 한국군의 신형 현무 미사일의 개발 사안이 가장 처음 알려진 건 2024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무2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탄두 중량은 500kg에 불과해 단거리 미사일 보유국에 머물렀는데 현무포부터는 사거리 1500km, 탄두 중량 3톤을 달성하며 급진적인 개발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러한 개발 상승률이 초과치를 넘기기 시작했고 사거리 제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초과하는 고체 로켓은 생각지도 않는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자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5000km의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 확실히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이미 극비리의 사거리 1500km 현무포 완성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인 현무5를 작업하고 있었고 그것의 최종 개량 형태인 현무6까지 준비해 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 성장에 반기를 드는 반응을 보이며 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여론 조성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는 이미 개발을 완전히 끝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어이없는 것은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조차 비난하면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DF-155의 경우 사거리가 900km 육박해 산둥반도에 배치하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5가 무려 10에서 30톤급 화력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정부를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비행급 탄도 미사일만 최소 6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된 비공개된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힘에 부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릴 경우 동기어진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것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적국 영토 전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같은 서부 대형 구도시는 당연하고
수 틀리면 베이징까지 사거리가 도달하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듯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무6 개발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의 현무6 개발을 위한 시험이 포착되어 있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력의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무6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현무2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6의 전신인 현무5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밝혀진 현무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과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간 한국이 해온 행보를 보았을 때 현무5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이미 현무6도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무3분의 연구개발 진척도에 대한 언급도 보입니다. KF-21 보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무기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군사 기술 강대국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전략 무기와 다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기술에 사용할 다탄도 역시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다탄도 발사용 전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유도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외교적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상태이며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개발 속도를 본다면 이는 준비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일전에 현무2가 포착된 지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탄도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4를 공개했던 사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변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극비리의 기술력을 개발한 뒤 숨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핵무장에 관한 결정적인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데이브 크리엣이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현대 시대엔 핵무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뿐 아니라 핵무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물론 우리 국민조차 소문처럼 떠돌던 현무5의 존재가 실체로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현무6, 현무7에 대한 소식까지 암암리에 퍼지고 있어 한국 미사일의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산 현무5 공개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군이 날 행사에 대해 북한은 김강일 부상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와 한국산 미사일 무기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열병식은 한국과 미국의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의해 만들어진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오물풍선 부양으로 자신들의 기분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7월 공개한 화성포 11다 4.55의 경우 탄두무기계 4.5톤이며
이것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대 탄도 중량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탄두 무게를 갖춘 현무5의 실체를 공개했으며 현무6가 개발 중이라는 것까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언급했습니다.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세계 유일의 탄두 중량인 9톤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의 삼축 체계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어 얼마 전 현무5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짧게 노출하며 한국의 KMPR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KMPR,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의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 초토화해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 현무5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2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할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콜드 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 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 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4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화력이 미친 포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무5를 단거리 탄도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ICBM이라는 점에서 사거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각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현무5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밀리터리 채널 JSF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요. 현무5의 미사일을 담는 캐리스트는 전장이 10m 급으로 중국군의 ICBM 둥펑 31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무 설비는 탄두 중량 8톤을 장착할 시 사거리가 짧은 SRBM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무5는 중장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와 닮아 있는데 마치 이것을 초대형화한 초거대 이스칸데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GBU-57 12톤의 폭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5는 이보다 가벼운 9톤이라는 탄두 중량이지만 GBU-57이 자유낙하인 반면 현무는 탄도미사일에 마하 10 고속력이 부여됩니다. 운동에너지는 현무5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연스레 핵과 비교되곤 합니다. 지하 타깃이나 건물 내부 은신처 타겟만 놓고 보면 상공에서 더 지난해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핵 공격은 지하 4, 5층 깊이 15m 아래까지 내려가면 폭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중 폭발이라면 폭심지 한가운데서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무 사업의 경우 지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2차 폭발을 일으켜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지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무5는 발사대에 실려 발사가 되는 순간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운동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더해 폭장량까지 겹쳐 콘크리트 100m는 우스운 수준으로 뚫어버리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현무5는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도탄입니다. 북한은 갱도의 대부분 전략적 무기를 숨겨놓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 고백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린 데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직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m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전부 탄도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정부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현실화시킨 대한민국입니다.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토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사령관들을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벙커버스터는 2000파운드의 BLU-109로 2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시킬 수 있는데요. 현무4의 경우 관통 능력이 24m 수준이며 현무5의 경우는 탄두 중량 4톤일 때의 관통 능력이 300m까지 대폭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북한의 주요 갱도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실 4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톤수에 집중하기보다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를 만들었지만 이는 주변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현무5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5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 대응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현무5라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무5는 사실상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6와 현무7까지도 점진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인데요. 끝판왕으로 불리는 현무5에 이어 현무6라는 더욱 놀라운 괴물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현무6의 스펙은 이미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현무6까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7는 개념 설계 단계로 아직은 제작이 시작되지 않고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의 화력을 점검하며 향후 추가적인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핵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푸틴의 러시아나 북한도 핵 공격은 인류 멸망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일반 탄도로도 작전을 세워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면 핵과 동등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독재자들은 핵무기라는 말을 혼자서 부각시키는 책략에 빠져있다. 권위주의 국가에는 한 명의 수장이 존재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수장은 부재하더라도 그 다음이 존재한다. 즉,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현무5다. 북한이 준비 가능한 지하 깊은 시설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 지하 관통 탄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비슷한 작전을 베이루트에서 실시했는데 지하 시설이 북한에게 기술이라는 소문도 있어 전원 분석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시 국가인 한국이 장비를 발전시키는 노력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낡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시시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본도 자화자찬보다 세계의 현실을 보는 편이 좋다. 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현무파이브를 폄하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5,500km의 사거리를 3,000km로 대폭 줄여 넣으면서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파이브의 사거리 3,000km는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지닙니다. 이에 중국 공영방송 CCTV 산하의 군사채널 군미천하에서는 한국 열병식에서 소량의 중거리 미사일을 전시했는데 과연 주변을 위협할 수 있을까? 스스로 괴물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현무5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어 단 2발로 편대를 구성해 통과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우주 제1대국의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최대 사거리는 3,000km이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통상 탄두를 탑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거리를 600km로 크게 감소해야 한다. 사거리 극단적인 감소를 대가로 얻은 세계 최대 투사 중량은 한국인의 허영심을 만족시켰고 현무5를 탄도미사일계의 괴물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북한을 겨냥한 것일 뿐 중국을 노리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실 사거리 5,500km일 경우에는 중국 전역과 중국이 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영유권 지역까지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러시아 국토의 90%,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네시아까지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오히려 러시아 매체들은 대놓고 현무는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못 박아두고 있죠. 러시아 매체 군사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무5는 약 100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미사일 사거리가 5000km를 초과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거리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에서 3000kg의 탄두 중량으로도 중국 대부분 지역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며 단순한 탄도 궤적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궤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현무5를 두고 북한을 위한 거대한 벙커버스터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가 지닌 강력한 중장거리 미사일로서 또 다른 방향에서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현무5 이외의 현무6도 개발 중이며 현무7 개념연구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현무 계열 미사일들은 탄두 중량을 더욱 늘리거나 파괴력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한꺼번에 여러 발 묶어 발사할 시 전술 핵탄두의 파괴력에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맞는 군사적 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는데 만약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 역시 순식간에 핵보유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에 상황만 된다면 빠르게 핵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 방산기술력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무시무시한 수준에 오르며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서양의 강대국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들어 차세대 군사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매년 국방비를 거의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군사력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죠. 특히 미국의 탄도 미사일 전력 분석기구인 CSIS에 따르면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 9위권 순위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세계 5위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천궁 방공망 시스템부터 시작해 현무탄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천무미사일 발사대는 물론 이것을 런칭할 현무 발사대용 수직형 트럭과 전투함 그리고 잠수함들을 찍어내듯이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불리는 핵심 전력을 보유했거나 개발 중인데요.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순항미사일과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이 대전략 무기로 분류됩니다. 사실 의외로 이러한 대전략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전유물로서 실질적으로 보유한 국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열강국들로 유명했던 서구권인 유럽마저도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곤 한국산 현무 미사일 같은 사거리 2000km가 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 떠오르는 해인 반면 일본은 현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맡고 있는데요. 특히 미 정부가 현재 한국과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다 미 협상 대표가 한일 양국을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미 협상이 정리되지 않는 한 미국은 일본과의 탄도미사일 개발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간만 보다가 한국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결과를 지켜보고 본인들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각 나라들의 미사일 경쟁 속에서 현무 미사일을 활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이미 착수했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전 분야에서 한국은 또 한 번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국토 면적을 고려해보면 제국주의 열강국이 모여있던 유럽과 비교해봤을 때도 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체계와 국방예산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적인 분야로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은 현무를 순항형 소형 핵무기로 탄생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는 트리테크 불리는 독특한 중복함 유도장치를 사용하는데 관성 항법장치와 군용위성 항법장치 그리고 영상 기반 항법장치와 지형참조 항법치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적군의 전자전 재능을 피하고 압도적인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현무 미사일의 강력한 화력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애초에 현무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방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뚫고자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메피스토는 이중다탄두는 전면부에 성형자격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폭발하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잠재적 탄도 핵미사일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이중탄도 구조를 쓴다는 점에서는 언뜻 보면 미국산 탄도 미사일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전반적으로 현무가 좀 더 최신 세대로서 스텔스성이 강화되는데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부터는 더욱 발전된 저피탐 설계와 도료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극한의 미사일은 실전 배치가 눈앞에 두었고 현무6와 현무5 그리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군의 핵무기 가능성을 높여주고 또 다른 전략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무기를 100% 국산화한 뒤 해외 수출까지 진행해 서구권을 대표하는 미국산과 동구권을 대표하는 러시아산 무기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하나의 무기 플랫폼까지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한국이 군사력을 더욱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어서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민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쟁 전략의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든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미리 준비해 둔 치명적인 선제 공격 시나리오대로 주로 한국의 주무기이자 가장 가공할 위력을 가진 전략 자산인 현무 미사일들로 상대를 거의 반죽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호 파괴 전략 때문에 만약 상대가 어찌어찌하여 한국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이미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식물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너도 팔과 다리 모두를 잘릴 각오는 하고 한국에게 덤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지목되었죠. 우리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집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현무5에 이어 벌써 현무6 개발에도 착수해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 열강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될 현무 계열의 미사일들은 탄두 중량을 더욱 늘리거나 한꺼번에 여러 발을 묶는 방식을 통해 핵탄두의 파괴력에 맞먹거나 그 이상 강력한 수준으로 증강시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맞먹는 더욱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현무5는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강력한 방어수단뿐만 아니라
평양과 북한의 주요 기지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적 수단과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서구 열강들이 한꺼번에 모여 비교해봐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우위일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에 주변적 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며 분석한 자료가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세계 순위 5위에서 4위까지 오갈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군에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분야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상 전력 부문인 탄도미사일 전력은 한국군이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럽 전체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한국군의 사거리 1500km 이상 미사일 보유 수량은 세계 5위에 등극했으며 K9 자주포의 놀라운 수출 물량과 압도적인 성과로 자주포 전력은 무려 세계 1위의 기록. 군사력 순위 4위인 인도마저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의 개량 형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KF-21 전투기와 군함 그리고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하여 경량화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한국군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매년마다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놀라운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6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욱 무서운 건 한국 군대 신기한 특성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는 나름대로의 소규모나 중규모 군 무장을 갖추어 혹시 있을지 모를 싸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쟁 준비 형태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이 국지전을 대비한 전쟁 전략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자면 완전한 형태의 전쟁보다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을 경우 그 지역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소규모 국지전에 대비한 전술 무기들과 전투 전략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대한 개념부터가 애초부터 다릅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전쟁이란 국지전이 아닌 탄도미사일까지 도입해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한국은 소규모 국지전 따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거대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군사력 우선 성공국가인 북한을 대상으로 한국은 70년간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북한만 그럴까요? 한국의 주변국들은 세계 군사력이 5위 안에 드는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란 국가의 모든 걸 걸고 그야말로 모든 미사일을 쏟아부어 상대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는 게 대한민국 국군 미사일 사령부의 전쟁 전략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그동안 몇 번이나 경험했고 그냥 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 같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직접 개발해 만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이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언급하며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마치 침략할 것처럼 오인해서 그 공포를 이용해 집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한류 열풍으로 인해 외부의 위협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김정은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사항인데요.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북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군이 어느 나라에게도 기죽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군사력 강화입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사거리를 늘리며 한국 무기의 위상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핵무장론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위협에 맞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핵잠재력 확보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자체 핵보유 문제는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핵무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따로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책을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확산 방지로 확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에 따라 제한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2달이면 핵무장이 가능한데요.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진 일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핵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플루토늄으로 정제하고 핵무기로 전환하는 기술력은 사실상 확보된 상태라고 밝혀졌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평화협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무장을 하지 않았지만 사거리 제한이 해제될 때면 한 달도 되지 않아 신무기가 등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세계를 당황시키곤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군사기술력을 갈고 닦으며 고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다양한 방산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 군수항공 기술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KF-21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무기 역시 핵무기를 장착한 핵폭격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전투기 기술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 세계 강대국들은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가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혈안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꼬리가 없는 무인기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 역시 6세대급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방산위원회의 경쟁력 현상보고서에서 한국 공군이 보유할 무인 전투기의 성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할 무인 전투기는 최대 성층고도를 비행할 수 있고 7시간 이상 지속적 비행이 가능하며 스텔스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3%까지 최소화하는 저피탐 무인 전투기일 것이라는 발표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하나씩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동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시키기 위한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 없이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해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무기 전문 매체의 기자인 수바시 씨도 한국은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스텔스 기술력과 레이더 기술력이 높은 수준으로 향하면서 세계 외신들 역시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완료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이후 2년 만에 ADD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DD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은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영공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사실 안 입고 온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 전투기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산 KF-21 전투기 레이더 성능이 최근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소식이 들려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F-35 전투기의 레이더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세계 각종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록히드 마틴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거세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교체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반대 여론이 불길처럼 드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레이더 성능 개량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F-35 전투기 도입국들이라면 빠짐없이 전부 실시해야 하는데요. 한국이 F-35 전투기를 제외시키고 KF-21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F-35 전투기에 관하여 성능 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능 개량에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방산업계에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갑질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 공군 측은 최근 F-35가 마지막 미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길 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측은 군사무기 기술 분야에 관해서 한국이 실패를 맛보길 원해왔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전년 대비 8%나 상승하여 국산화율 90%까지 기록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이 측은 이번 국제방산전시회에서 KF-21 개량을 거듭해 나가 함재기와 전자전기 등 완벽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7년까지는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기 버전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블록2 단계에서 KF-21 전투기는 정밀 유도폭탄과 국산 천룡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을 기반으로 함재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이 모든 것을 7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포부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더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훈련기의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마저도 시제기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비행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DNA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입률은 전체 비중의 6%나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항공기 산업체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물론 항전 장비가 유럽연합과 영국 언론에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마저 한국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A사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A4 레이더 성능 대비 1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화 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화 관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KF-21 전투기 스텔스 소재와 A4 레이더 반도체의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 미국산 A4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었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미국 방위산업과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대한민국 KF-21 보라매 항전 장비를 포함해 A4 레이더의 질화 관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전투체계들을 K링크로 통합하여 KF-21 전투기부터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었던 1500개의 9세대 관련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A4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 모의 시험 통제실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깜짝 발표까지 진행했었죠. 세부적인 시험 내용을 보면 한국형 A4 레이더를 K링크와 연동하여 가상 적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대한 시도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 전투기 비행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F-35 전투기 성능 개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A의 성능 개량 비용은 무려 3,700억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이 무작정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는 것이죠. 방사청은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모든 운영국에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필요치 않다고 즉각 반발하였지만, F-35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통보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2020년 중후반 구성된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성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루어지는 이러한 2차, 3차 개량도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사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긍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F-35A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으려는 계획이며, KF-21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지는 KF-21 고속 비행 중에서는 기술 부분에 대한 것과 속도 측정 장치를 장착하며 순조롭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을 하는 시제기에 긴 피토관을 장착하는 이유는 항공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디지털 베이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함인데, KF-21 전투기는 긴 피토관을 장착한 상태로 추가적인 시험 비행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유일한 속도 장치였던 피토관은 현재 GPS 같은 항법 장치가 개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잘 쓰이고 있는데요. GPS는 수평 방향의 차원적인 이동 위치를 계산해 속도를 측정하고 선박이나 차량 속도를 구하는 데 매우 정확하지만, 수시로 수직 상승과 하관을 반복하는 항공기에는 GPS만으로는 속도 오류가 날 수 있어 피토관까지 함께 사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지표들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 이미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자체 핵무기 보유와
첨단 군수기술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주변 강국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한국의 무궁한 미래를 위하여 강력한 군사 무기 보유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